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자산리서치 부장을 맡고 있는 양지환입니다. 간략하게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일단 2021년 상반기는 인플레이션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성장 준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는 시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할인율이 상승하면서 이제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약간 드레이팅되는 국면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이후부터 이제 기업 실적들이 견조하게 이제 발표가 되고 경제 지표나 경기 지표들이 양호하게 이제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 우려가 해소되면서 증시는 2분기부터 다시 상승 추세를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좀 요즘에 증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를 좀 많이 참고를 하시잖아요. 연구원 분들이 이렇게 목표 주가를 산출하면서 그 산출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걸 보고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투자 의견하고 이제 목표 주가는 현재의 업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향후 앞으로 기대되는 업황, 그 업황에서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일단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과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받았던 밸류에이션 수준, 그리고 앞으로 전망되는 기업 실적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참고해서 철저하게 펀더멘탈에 이제 그 입각해서 목표 주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높은 경우가 이제 바이,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할 때 높은 경우를 제시하고, 보통 이제 저희가 지수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어떤 퍼포먼스를 이 종목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볼 때는 이제 시장 수익률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 목표 주가 15% 아니면 20%, 30% 이렇게 제시가 될 텐데, 그거는 애널리스트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의 해당 섹터의 업황과 기업 실적 전망을 가지고 산출한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가 좀 적정 가격이겠구나 하는 것 정도만 참고 사항으로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3개월 뒤, 6개월 뒤 혹은 1년 뒤를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전망하는 게 모두 맞다고 저희가 이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 업황이 전개될 때 가격 지표는 어떻게 변할 거고, 뭐 그 탑라인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의 상승에 따른 약간 좀 기대되는 업종들을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 이 가격 상승의 배경과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은 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그 피해 상승은 말 그대로 이제 가격 지표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을 저희가 추정할 때 있어서 결국 이제 매출액 탑라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매출액 탑라인의 성장은 P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Q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둘 다 증가하느냐,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Q가 증가하는 건 그만큼 이제 디맨드가 좋은 거고, Q가 증가하는데 그만큼의 서프라이가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가격 지표가 이제 오르게 되는데, Q의 상승보다는 P의 상승이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 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Q가 상승하면 어쨌든 그만큼의 이제 생산이나 아니면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제조 원가가 따라서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격 지표가 상승한다면 이거는 다른 어떤 비용 증가 요인을 없이도 일단 그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이게 많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유망하다고 보는 그 업종들을 세 가지 카테고리에 나눴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피해 상승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 그리고 두 번째 금융, 은행, 세 번째가 통신 쪽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유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이제 피크 사이클을 저희가 이제 이번 자료에서 피크 때 받았던 밸류에이션하고 피크 때의 실적, 그리고 주가의 수준 이런 거를 현재 시점과 앞으로의 업황의 전망하고 비교해서 이제 자료에서 많이 녹여냈는데요. 2014, 15년도가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좋았을 때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분기 혹은 상반기에는 음식료 업종이 음식료 기업들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판가 인상으로 일단 대응을 하면서 네.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음식료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홈쿡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 국면에서도 주가가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은행 업종에서 피해 상승은 바로 이제 금리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금융업종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측면이 많은데요. 네.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갈 때 보통 예대 마진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NIM이라고 하는 은행업종의 이제 핵심 지표가 순이자 마진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거. 확장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업종의 NIM이 올해 확장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NIM이 개선되면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멀티플 PBR 밸류에이션을 많이 이용하는데 네네. ROE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럼 ROE 개선이 일단 PBR 멀티플의 상향으로 일단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업종에서 피해 상승은 이제 ARPU라고 하는 사용자당 평균 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RPU의 상승과 이제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통신은 기본적으로 무선 쪽에 제너레이션이 바뀌면서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4세대에서 5세대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ARPU의 상승이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 이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5G가 이제 시대가 열렸는데 가입자 수가 이제 작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좀 더 속도감 있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ARPU의 이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통신업종이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흐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택배에서의 피해 상승은 단가의 이제 택배 단가의 이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커머스 이커머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구매 활동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 시장이 작년에 20% 이상 성장을 해서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도 택배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선방을 했었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택배 기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과로로 인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노조, 사측이 다 모여서 택배 기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이제 마련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단가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일부터 택배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소형 박스 기준으로 250원, 박스당 250원의 단가 인상안을 다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업체들하고 이제 협의 중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택배 단가가 한 10% 이상, 평균 단가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저희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택배 단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외 정도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상하는 그만큼 상당히 높다고 일단 보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택배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로는 이제 뉴 스토리,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성이 기대될 만한 산업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이런 여기서 나오는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자동차, 우주항공 이렇게 업종을 짚어주셨는데, 이런 업종에서의 그 성장 내러티브,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그 흐름성이 주가에 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성장이 어떤 열려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일단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이제 높게 주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뉴스토리는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넥스트 에라를 담당하는 산업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성장에 따라서 기대감의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근데 기대감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면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실적이 나와주면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뽑은 반도체는 2018년 정도에 디램 가격이 이제 피크를 찍고
작년까지 좀 빠지는 국면이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기사를 접하셨겠지만 올해 1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건 분명히 이제 뭐 당연히 디맨드가 이제 워낙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볼 때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 구도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핵심 요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거기에서 국내 업체들이 사실 탑티어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올해 2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가격 상승 사이클에 다시 진입한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피크에서 찍었던 이익 수준을 2022년에 다시 이제 경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인터넷인데요. 코로나19 국면에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특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인터넷을 통해서 생활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을 앞당겨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터넷 업종은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캐시카우 이제 광고 수익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금융, 컨텐츠, 유통 이런 쪽으로 이제 다 진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컨텐츠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작년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이제 인터넷 업종들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이런 그동안 수익을 내지 못했던 광고 이외의 사업 부문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이제 사업 부분이 또 이제 분할해서 이제 다시 상장을 하는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사실 전통적으로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그 섹터거든요. 올해부터 좀 달라진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이제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테슬라 이제 주가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로 이제 자동차의 어떤 메인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제 메카라고 하는 모빌리티, 그다음에 일렉트리시티,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뭐 자율주행, 뭐 연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ASP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자동차 기업의 멀티플이 아니라 IT 기업의 멀티플을 이제 적용하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시장에서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작년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면서 자동차 수요도 많이 감소했었고 그에 따른 올해는 이제 펜트업 디맨드도 예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다가 거기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올해 EGMP라고 하는 자동차 생산 플랫폼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 생산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나 기아차의 어떤 밸류에이션 확장 하는 데 있어서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자동차, 전기차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배터리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일단 운송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일단 보고 있고 국내 이제 정유화학 기업들이 과거에는 뭐 정유 사업 아니면은 기본 피어케미칼 쪽 사업에 이제 전념을 하다가 이런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서 사업 구조를 많이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에서 충분히 뭐 캐파를 확장해 나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은 뭐 앞으로 계속 고멀티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친숙하지는 않은데 일단 올해부터 사실 좀 뭐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일단 해외에서는 뭐 그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제 캐시우드
누님께서 이번에 이제 우주항공 ETF도 네네. 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스페이스X 같은 애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가 우주 여행 상품을 내놓은 걸 좀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나로 다시 발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런 쪽에 이제 앞으로 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장의 어떤 그 실적에 도움되는 부분들은 없지만 어쨌든 성장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다시 가치주가 다시 올라가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유동성 환경에다가 저금리로 인해서 약간 좀 할인율도 낮아지면서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좀 크게 땡겨 왔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도 PER 지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 성장주에 대한 좀 추천 의사를 내비치는 거는 좀 어떤 요인을 좀 더 보는 성장주는 저희는 이제 조정받을 때마다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금리 상승되고 유동성이 그 약간 회수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멀티플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면이 여러 차례를 이제 겪어보니까 성장주는 결국 길게 보면은 그런 시기가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일단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일단 기업 실적들이 올해 되게 좋을 거로 일단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기업 실적의 어떤 흐름은 저희는 이제 3분기까지는 크게 뭐 그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정도로 나오진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어쨌든 좋은 흐름이 일단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에 관해서도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내년 하반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에 들어가는 건 내년 하반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더 빠른 속도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뭐 지수 전망 이런 것들이 더 빠른 속도로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또 성장주를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기업들로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일단 뭐 거기에 뭐 발을 담그는 업체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 해당하는 성장 산업 내에서 1등 기업, 뭐 2등 기업, 뭐 어쨌든 탑 티어들에 이제 주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투자의 위험 요인을 좀 많이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범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짚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정상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해서 작년에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를 본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면세점 채널이나 아니면 화장품 기업, 아니면 뭐 오프라인 유통업체, 아니면 항공, 여행 뭐 이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면 채널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기업이 실적을 내는 업종들이 상당히 작년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 빨리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단 화장품하고 오프라인 유통 중에서 백화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국면이랑은 좀 상관없이 그동안 이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규제 정책이 뭐 규제 일변도, 그래서 뭐 세금을 통한 어떤 가격을 좀 상승을 막는 이런 거였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공급을 좀 늘리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저희가 범주에 넣어서 건설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일단 화장품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화장품이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좋아졌던 게 2014년인데요. 중국인 입국자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인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이제 많이 사가는 그런 국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세 채널을 통해서 따이공이라고 하는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이제 화장품을 사서 가져가서 이제 그 중국에서 내수해서 유통시키는 이런 두 번의 이제 그 실적이 좋았던 2014년하고 17년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국내 이제 화장품 산업들이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K-뷰티 경쟁력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확인이 됐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이런 화장품 업종이 다시 올해 이제 실적이 과거 피크 시점을 한번 트라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과거 대비 지금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들도 화장품 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사실 코로나 국면에 상당히 이제 침체였거든요. 지금 미국 쪽의 어떤 그 소비 지표를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빠르게 지금 오프라인 유통업들의 어떤 그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피해를 많이 봤던 유통 중에서는 피해를 많이 봤던 대표적인 채널인 백화점 이쪽이 올해 하반기까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뭐 투자를 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다방면의 업종을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데 그거를 좀 꿰뚫는 하나의 흐름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어떤 걸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기가 이제 급격히 안 좋아졌다가 네네. 지금 올해 이제 회복되는 국면이잖아요. 네네. 모든 산업이 다 좋아져요. 예.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가? 네네. 이거 이제 근거에서 저희가 뽑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종 내에서 좀 가장 선호하는 특별한 종목을 짚으시는 거는 좀 거기에 특별한 요인이 좀 더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뭐 최선호, 차선호는 네네. 시기별로 조금 업종 내에서도 네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금 더 단기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더 이제 좀 더 섹시해 보이는 기업들이 저는 이제 뭐 최선호 네네. 이렇게 제시를 하고 네네. 좀 더 길게 봤을 때 어쨌든 좋아지는 건 맞지만 네네. 어쨌든 최선호보다는 뭐 차선호를 제시하는 거는 요거는 조금 더 뒤늦게 좋아진다. 혹은 아니면 최선호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하지만 네네. 사실 주가라는 게 매일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제가 오늘 뭐 최선호 종목을 A라는 기업을 제시했는데 얘가 뭐 2, 3일 만에 갑자기 주가가 많이 팡 튀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네네. 사실 아무리 업황이 좋고 기업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면은 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투자하시라고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것들이 차선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종목 분석이나 산업 분석 같은 거를 좀 이게 진짜 잘하신다 약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종목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종목이나 업종, 산업 이런 걸 분석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일단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참여도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사실 거래 대금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그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뭐 주식 리딩방, 뭐 종목 토론방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무래도 좀 공신력 있는 채널 아니면은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일단 다른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교해서 이제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좀 투자자분들의 어떤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